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2023년도 부동산 세법 중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시간은 주로 개정이 된 것 중에서도 시험에 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구분하는 내용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우리 한번 첫 번째, 제가 항상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세법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때 그 법률, 즉 세법을 잘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것이 바로 보다 세금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세금은 알알 바 뭐뭐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먼저 한번 강조하면서요.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2023년도 우리 부동산 세법 개정 사항 중으로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 중 최근에 개정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2021년 12월 28일 날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 연말에 개정이 된 건데 이 중에서 일부분은 바로 올해 2023년부터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행 시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2021년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아마 기본 강의 들을 때 다 기본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는 의미로서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년 개정되는 것이 이제 우리 연말에 개정된 거죠. 그래서 2022년 12월 말일자로 종합부동산 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 국세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년 같으면 항상 이 연말에 지방세법이 같이 개정이 되는데 올해는 특징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여와 야의 이 법률 개정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국세만 개정이 됐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 28일자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의 하위 법률인 바로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세에 관련된 시행령이 2023년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2023년 2월 28일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해소 기간에 대한 요 개별 규정 하나만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같이 움직인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의 하위 법률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오늘 현재 강의하는 날 현재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 3년 3월 중 안으로 3월 달 안으로 아마 요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안으로 개정될 안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2023년 3월 14일자로 지방세와 관련된 우리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지방세에 관련된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3월 14일째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워낙 개정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법률 개정 공포가 된과 동시에 그의 하위 법률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됐다는 것이 이번 우리 부동산 세법 개정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최근에 세법에 대한 개정 현황이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본 강의로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 2021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번 적용 시기가 2023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 한번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이 개정이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 과세 표준, 그래서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죠. 이때 종전 규정에 따르면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를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서 원칙은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나 얼마 주고 샀소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시가편에보다 어떨 때 적을 때 이건 뭐죠, 여러분?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는 과세표는 시가표준액을 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요 시가편의 것은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이거는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상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 시가표준을 과표한다. 상속이나 증여 등에서 무상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표준을 과표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그 시가표준은 요 시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는요? 시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부가 정한 그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이기 때문에 특징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특례 기준으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정됐죠. 그래서 바로 요 특례는 각 법에서 정한 경우였죠.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은 뭐 국지외수 공판자 뭐 저는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취득했다. 외로부터 수입한 취득이다. 공매나 경매 취득이다. 판결미나 법인장부 등에서 취득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 즉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가격을 과표했던 거죠. 그래서 종전 취득 당시 가격 이렇게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편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 이상이 되면은 그 사실상 거래가 관계없이 과표가 인정이 되는 이러한 다운 계약서 작성되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개정한 거죠. 그래서 개정한 것은 바로 취득 원유 유형별로 이 취득 당시 이 가액을 우리가 개편한 거죠. 그래서 취득 형태로 무상 취득이냐 유상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무상 또는 유상 취득이 외의 과세 특례 또는 우리 간주 취득일 때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칙 예외 특례가 아니라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이다. 특히 우리 증여 등이야 무상 취득일 때는 이제 우리가 요 시가 인정액이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아시다시피 요 시가 인정액은 바로 취득일 전 6개월 이내, 그죠 여러분? 또는 취득일 후 3월 이내. 그래서 취득을 했다. 증여 등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요 취득일 계약일이 되겠죠, 여러분? 계약일로부터 기준해서 계약일 전 6개월. 그래서 계약일 후 바로 3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 등에 의할 때는 증여 등일 때는 바로 계약일을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일 전 6월 이내 또는 계약일 후 3월 총 몇 개월 이내죠, 여러분? 9개월 동안이 되는 거죠. 요걸 우리는 평가 기간이라는 거죠. 평가 기간이라고 요 9개월 동안 사이에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든지 또는 감정가액이 있다든지 또는 경매나 공매 가격이 있다면 바로 그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해서 이거를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을 제외한 증여일 때는 시가 인정액이 도입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시가 인정액은 시가편과 달리는 시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시가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증여에 의한 취득 당시 가격과 2023년도 이 취득 당시 가격 비교하면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증여 등에 대한 취득일 때 취득세는 바로 시가 인정액을 과표하다 보니까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021년도 말에 개정됐지만 당장 22년부터 적용하지 못하고 2023년 1년간의 유예를 둬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 상속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가편익을 과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편익으로 가는 거고 증여를 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을 과표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상 취득했다. 이때는 우리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신고한 가액 또는 시가편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 구분하는데 이제 지금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하는 거죠. 물론 요 사실상 취득 가격 범위는 종전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역시 원시 취득도 유상 취득과 동일하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무상, 유상, 원시 취득 이외에 어떤 가세 특례 규정을 따로 규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지 지목 변경 등 일어난 간주 취득일 때는 역시 변경으로 인한 무슨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액을 명문화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이번 2023년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취득 유형별 취득 당시 이 가액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비하면 작년은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신고한 가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었지만 이제 2023년부터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우리 매매 등기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 등에 의한 경우일 때는 시가 편익이 아니라 뭐다 보면 시가 인정액을 과표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시가 인정, 우리 요 취득세 과세편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취득 시기가 일부 개정이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매 등으로 인한 우리 유상 취득일 때는 작년 2022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국지회수 공판장도 거래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즉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이다. 또는 판결이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 입증된다. 또는 뭐 공매 등에서 취득했다. 이런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때는 과세편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고 그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편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이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이외의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객관적 확인이 곤란하니까 이때는 올라간 거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매매들이나 유상 취득 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우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할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매매 등 객관적 확인이 곤란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구분해서 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취득세 과세편을 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취득가를 과세편하다 보니까 유상 취득 시기를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바꾼 거죠. 즉 개인 간의 거래냐 법인으로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거냐 관계시 없이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적인 취득일로 보되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때는 어디로 간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법인 등이 개입됐을 때는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계약상 이렇게 거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과 계약상이 구분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거래 유형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 확인이 곤란할 때는 예외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약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때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을 하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이 계약상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하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60일이 경과한 날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대안으로 취득한 걸 본다는 걸 봐두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보면서 사실상 잔금 지급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다음까 개인 간의 매매를 했다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 계약일 이후에 그것이 중도 해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며칠이냐 여러분 60일에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이죠. 그게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법에서 정하는 서류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라는 걸 뭐하면 여러분 입증하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즉 취득세는 압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법정 사료 우리가 매매 등일 때는 네 가지가 인정되죠. 그래서 첫째 화해조서, 인락조서, 두 번째 공정증서,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우리 법정 서식인 계약해제 신고서. 이거는 법정 서식이죠. 기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이걸로 입증하면 취득부터 60일에 입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요거는 여러분 어디일 때도 인정하죠, 여러분? 증여일 때도 인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증여. 왜? 증여도 언제 취득한 걸로 보죠,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 거죠. 근데 증여 계약을 맺은 후에 이 증여 계약이 중도 해제가 됐다. 그럼 역시 그 60일 이내에 요 세 가지의 법정 서류를 입증하면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일 때의 중도 해제 서류, 입증 서류와 증여일 때의 입증 서류가 다르죠. 요거는 증여 등일 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취득 시기가 개정됐다. 매매에 들어가는 유상 취득 시기가 개정됐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취득 가격의 범위의 조정이 일어났죠, 여러분.
특히 바로 요 건설자금 충당이자죠. 자, 이거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하는 것에서 어떤 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갖고 중도금 대출 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의 대출 등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취득일 전에 발생한 금융 등의 비용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건설자금 충당 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업회 기준, 그 KIFRS라는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거를 우리 취득 가격에 포함하세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종전에는 이 건설 자금 이자가 개인이 취득한 거냐 법인이 취득한 거냐 관계시 없이 무조건 포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3년부터는 이 건설 자금 충당 이자를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법인일 때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만 회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일 때는 제외시켜라라고 개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종전에는 할부, 연부이자면 연체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 두 가지가 개인일 때 안에서만 제외됐던 거죠. 이때에 여기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건설자금 충당 이자도 개인일 때는 제외하라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법인일 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중요하죠. 그래서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 그다음에 건설자금 충당 이자는 반드시 개인인지 법인지를 확인하셔서 개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여러분 제외되는 거고 요 세 가지는 개인일 때는 제외, 법인일 때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여러분 포함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잘 정리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종전에는 요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등에 의해서 증여. 그럼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죠. 그럼 이렇게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여러분 원칙으로 갔었죠, 원칙. 그래서 취득 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냐 여러분 60일 이내에 요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물론 원칙과 별도로 상속은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속은 아시다시피 바로 상속 개시일 또는 실정 선거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우리 6개월 또는 외국의 주소를 두는 상속인에 한해서는 9개월 이내.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맞춰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2022년 작년까지만 해도 증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칙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60일에 했던 거죠. 요걸 올해부터 이제 우리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를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요 시가 인정액을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요거를 증여일 때는 여러분 바로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매달 이내 여러분 3개월 이내로 연장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와 똑같지 여러분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과 거의 유사한 거죠. 증여세 신고 기한과 거의 맞춰줬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일의 문제죠.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바로 우리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이죠. 증여받은 때. 그래서 이때에 취득일에 같다 다르다라는 걸 좀 주의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고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죠. 말일부터 매달 이내 여러분 3개월 이내로 요 취득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원칙은 매매대로 인한 취득일 때는 원칙은 며칠 이내고 그러면 60일 이내가 되는 거고 다만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요 예외 규정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가 되는 거고 자, 뭘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증여 계약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매달 이내다. 그러면 3개월 이내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와 똑같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한이 우리 증여세의 신고 기한과 거의 유사하게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된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는 뭐 시험에 출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증여를 받았을 때 바로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가 인정액이 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심의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평가위원회 시가 인정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매 사례가액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고치기 전에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 인정액을 뭐하면 여러분 수정 신고를 하면 수정하면 그때는 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납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가산세를 부과하라 부과하지 마라 부과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수정신고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정신고는 당초 그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했는데 그 당초 신고가 어떻게 된가 여러분? 법률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요거를 나중에 증액해서 수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정신고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신고할 때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시가 인정액이 그 법에 따라서 과세 금액보다 적게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증액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라면 그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요거는 시험에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확인하는 의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여세와 관련된 자료를 통보해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거는 우리 과세 관청, 즉 행정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뭐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실무 절차 규정에서 행정 과세관청기관 과세관청위에서 해야 하는 규정을 우리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바로 여기는 뭐죠, 여러분? 국세징수기관이죠. 예, 이런 국세징수기관의 세무서장 등이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상속되는 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가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줘라? 통보해줘라. 그래서 국세에서 과세하는 가액과 지방세에서 과세하는 가액이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이러한 불이익을 불리한 점을 또는 좀 타당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2021년도 말에 개정이 돼갖고 여러분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지 못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올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의 등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한 의미로서만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번 2023년도 개정된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이러한 내용을 또 시행규칙 등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기본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건 2023년은 이번 2023년 3월 14일자로 개정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에 대한 우리 납세 의무를 우리 좀 명확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 변경 그 유명한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박, 차량, 기계장비 이 종류 변경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나오면 여러분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래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그러면 이때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과세표는 뭐죠? 바로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에 이러한 간주 취득일 때 여기 추가된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소 환지 방식에 의한 시행을 해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을 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을 때에
이때 바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환지는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 뭐냐면 조합원, 즉 원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면 채비지나 보류지가 발생하면 요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걸로 봐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것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 이때 이 취득세 납세물은 좀 더 바로 세분화시켜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인지 또는 정비 사업으로 인했을 때에 재개발 사업일 때에 일단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 환지는 누가 취득한 걸 보는 거 그러면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채비지나 보류지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 말하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거로서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 바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놓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문제는 그것이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일 때는 조합원이, 그리고 요 환지 외에 우리 채비지나 보류지일 때는 누가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개정돼서 이 3월 14일 개정된 이후로 당장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역시 취득세 납세 문제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 바로 부동산 소유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조합원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조합원 등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당초 요 부동산 소유자가, 물론 여기는 상속을 개시가 됐던 그때는 상속인을 포함해서 그 환지계획, 즉 도시개발법상 바로 환지계획이라든지 또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공급받거나 또는 토지 상한 채권 상한 받는 것 중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셔서요. 건축물은 당초 조합원이 누가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당초 요 부동산 소유자가 무슨 취득한 걸 보고 그러면 원시 취득한 걸 보랍니다. 건축물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재개발, 우리 정비사업에 따라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이 완성됐어. 그럼 완성된 주택 중에서 그 건축물은 누가 취득한 걸 보고 조합원이 원소유자가 취득한 걸 보는 건데 무슨 취득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그럼 당연히 원시 취득했던 이때는 여러분 바로 뭐 2.8%의 우리 취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토지는 누가 그 소유자가 역시 조합원이 되는 거죠. 무슨 취득한 걸 보라면 승계 취득한 걸 보라는 거죠. 승계 취득한 거. 그럼 원시 취득한 거로 보냐 승계 취득하냐 아시다시피 원시 취득이 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승계 취득이 때는 여러분 토지 유상 취득이니까 4% 등이 적용되는 거죠. 결국은 원시 취득한 거로 보냐 승계 취득한 걸 보냐에 대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이때 여러분 이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뭐하여 초과하여 취득했을 때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당초 저번에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 면적을 뭐 했을 때면 초과했을 때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조합원이 누가 소유자가 무슨 취득한 걸 보라 그러면 승계 취득한 거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초과한 부분이 한해서만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법상 바로 이러한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건축물은 그 조합원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전 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할 때는 그 초과한 면적에 한해서 그 토지는 누가 이러면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보되 이거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승계 취득으로 보라 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원시 취득일 때는 2.8%, 승계 취득일 때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간주 취득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과점 주주죠, 여러분. 자, 이때에 요 과점 주주 이 범위가 여러분 이번에 조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 주주를 그대로 취득세 과점 주주로 끌고 왔었는데요.
이때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는 주로 우리가 제2차 납세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규정하다 보니까 우리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그 취지와는 약간 맞지가 않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요 과점주주, 즉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 중에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과점주주를 우리는 취득세 납세문의 과점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간주 취득에서 납세를 부담하는 우리 과점주주는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에서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를 말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때 여기서 우리 대통령령, 즉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이제 쭉 여기 열거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 뭐 외우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뭐 이걸 외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 중에서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본인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여기 열거된 특수관계인만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일단 첫 번째가 우리 1번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우리 혈족 인척의 뭐 친족관계 사람은 그대로 우리 역시 과점주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사람은 그대로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해서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숙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숙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구나라고만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인정액의 산정 기준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자, 올해부터 적용하는 시가 인정액 한번 잠깐 보죠. 자, 이때에 우리 시가 인정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이라든지 여러분 요거 매매 좀 거래가액으로 고칩시다. 매매 거래가액. 여기 매매 사례가액이 아니라 매매 거래가액. 매매 거래가에.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가라든지 감정가이나 공매, 경매가액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시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종종 규정에 따르면 이때는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의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여기서 매매 사례가액은 뭐를 말하냐면 매매 거래가액과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매 거래가액은 취득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액은 취득한 부동산과 면적이나 위치, 용도 또는 시가 비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으로서 우리가 매매 사례가로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거래가액은 당장 취득.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 제가 서초구에 있는 땡땡 아파트 뭐 502동 605호를 뭘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거죠. 그럼 이때에 요 증여받은 요 부동 502동 605 요로부터 요걸 계약일부터 전 몇 개월이죠, 여러분? 6개월. 그다음에 후 3월 이내죠. 6개월 또는 3월 이내에 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면 이걸 뭘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 요 매매 사례가액이 도입되는 거죠.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라. 매매 사례가액은 뭐죠, 여러분? 요거와 비슷한 다른 부동산이죠. 다른 요 땡땡 아파트에 여기 뭐 602동에 205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이 있다든지 또는 뭐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뭐 공매, 경매가액이 있으면 이거를 바로 뭘로 인정하겠다? 이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시가 인정했을 때에 바로 요 매매 사례가액은 이러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이 없을 때 그 대안으로 매매 사례가액이 도입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가액이 없을 때 한해서 이런 것이 없을 때 한해서 바로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하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전과 뭐로 다르냐면 요 지방세의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가액이 없을 때, 즉 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이거는 종전과 똑같고 이거는 물론이고 모두 없을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가액도 없을 때 그때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가액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일 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한 이게 뭐냐면 자 증여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다. 증여로 인한 취득이다. 그럼 우리가 원래 평가를 몇 월에 지르면 전 6개월이죠. 전 6개월. 그다음에 후 몇 월에 지르면 3월 이내죠. 이게 바로 증여세를 과세를 하기 위한 평가기한입니다. 평가기입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월 이내, 즉 9개월 동안에 이러한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우리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가액이 없을 때 요걸 기간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취득일 전 2년, 취득일 전 2년 이내에 2년 이내. 그래서 6개월은 지났지만 아직 2년 지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요 증여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여기 하죠. 취득일로부터 신고 납부기 한 만료부터 6개월 이내. 그러면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우리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신고하죠, 여러분. 네. 그럼 신고 기간부터 역시 다시 몇 개월 이내, 여러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요 기간 동안에 요만큼이죠.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 만료부터 6개월 이내. 그래서 여러분 요거죠. 그래서 평가 기간을 제외한 2년 동안 여기 그다음에 요 기간 지난 다음에 요거로부터 신고 기한 요 신고 기한 만료부터 몇 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가 되죠. 요 사이에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면 이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해주세요라고 누가 납세 의무자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해당 가액을 시가 인정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가액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가입니다. 이런 가액도 없을 때 한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심의 요청가액도 없을 때 그래서 취득한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공매 경매가액은 물론이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가액도 없을 때 한해서 이때는 매매 사례가액을 바로 우리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요 매매 사례가액의 적용 사유가 결론은 우리 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시가 인정액이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가액이 없을 때 한해서 이제 우리 매매 사례가액을 지방세로 인정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요게 추가됐다는 것만 여러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한 부동산 시가 인정액은 물론이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가액이 없을 때 한해서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는 산정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참고만 해 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또는 채비지나 보류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채비지나 보류지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했을 때에 그 초과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무 절차적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제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로 봐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것도 뭐 당장 올해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뭐하면 여러분 취득하면 이때에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로 하면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라 그입니다, 여러분. 자, 법인의 합병은 뭐죠, 여러분? 예, 2개 이상의 법률상 경제적으로 분리된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가 바뀌는 거죠. 이때 서로 이제 지분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주식 등은 대가 관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의 법이나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유상취득세율이다. 이거 그냥 한번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 자,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별장이란 사치성 재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우리 몇 가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5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뭐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치성 재산 5가지죠. 그럼 이런 사치성 재산일 때 바로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중과가 되겠죠. 재산세에서 중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일 때는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표준세에다가 몇 프로 여러분? 8% 할증세를 가하는 거죠. 8% 더한세를 가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도 우리 별장이라든지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별장. 또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은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여러분. 특히 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런 것 같은 경우 몇 프로 때렸죠, 여러분? 4% 가세했죠, 여러분? 4%. 물론 고급 주택일 때는 재산세와 똑같이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자, 이때 이렇게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에서 여러분 이 별장을 어떻게 했다면 제외하게 됩니다. 별장.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별장은 취득세와 여러분 재산세에서 구분하겠다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어떤 뭐 부동산 가격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가 전반적인 우리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별장이 사치성 재산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어떤 특정 계층만이 갖고 있는 고급 사치성 재산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별장은 사치성 재산을 보겠다 안 하겠다?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별장은 더 이상 사치성 재산이다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세컨드 하우스를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본집은 서울에 있지만 제가 뭐 부산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남쪽 지방에 어떤 휴양 등의 목적으로 휴가 뭐 또는 유락이라든지 또는 놀이 등의 용도 목적으로 내가 잠시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트 하나 사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오피트 하나 사갖고 이러면 이거를 내가 휴가를 할 때 뭐 좀 심신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가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때에 나는 오피트 취득했더라도 우리 취득세는 물어봤지만 별장을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오피트를 상시 업무를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면 별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별장으로 보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과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더 이상 별장은 이제 더 이상 사치성 재산을 보겠다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욕심이 생기네, 여러분.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방에 또는 강원도 뭐 이런 데라든지 조금 오피스 하나 사놓으면은 이거를 그냥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또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좀 하나 살까라는 생각 들 정도 이제 별장 이제 앞으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돈 벌어서 별장 하나씩 삽시다. 뭐 꼭 부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이제 더 이상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치성 재산 별장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제외하겠다 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여러분, 예, 이번 2002번 개정된 이후 2023년 3월 14일부터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앞으로 결론은 별장은 사치성 재산을 분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일시적 2주택 이게 우리 국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지방세도 요 시행료가 하나만 달랑 개정이 됐다는 것이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국내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를 하나 소유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죠.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게 취득세 특징이죠. 그래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여러분 요 사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다른 신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더라면 2주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2주택이 됐더라도 몇 년이 여러분? 3년 이내죠. 그러면 3년에.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몇 년 이내 여러분? 기간이 단축돼서 몇 년이죠? 2년 이내 반드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그때 그 신규 취득한 주택은 우리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8% 중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 1%에서 3% 세율을 정하는 거죠. 이때의 그 2주택 해소 기간을 우리가 원칙은 3년, 다만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에서 몇 년, 여러분 2년이 했던 거를 그냥 다 몇 년, 여러분 3년 다 단축시키는 3년으로 다 연장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어디에 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주택 해소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몇 년, 여러분 3년을 바뀐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거죠. 종전주택을 취득했죠.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우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죠. 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때에는 여기에 취득한 사유가 있는 거죠. 반드시 뭐로 인해서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사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또는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자 보세요. 이미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거죠. 그럼 일단은 몇 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요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이다. 다 어디에 따르면 조정 대상 되는 거죠. 조정. 아, 여기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샀기 때문에 몇 주택 된 거죠? 그러면 2주택이 된 거죠? 지금부터 2주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에 요 다른 주택이 어디에 따르면 만약에 조정 대상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바로 조정 대상적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몇 주택이면 여러분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8% 중과세가 되는 거죠. 8%. 자, 그래서 이렇게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이나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율이 몇 프로 그러면 8%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이사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또는 취약이라든지 우리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취득한 거죠. 그리고 그 날로부터 요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죠, 여러분. 3년 이내에 어떤 걸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거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우리가 취득할 때 몇 주택이었지만 2주택이지만 이러한
이사나 학업이나 그다음에 취업이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이걸 취득한 거고, 그리고 그 취득한 날부터 요 종전주택 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에 3년 이내에 어떤 걸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얘는 우리가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일시적 이주택일 때는 8%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과세했다 그러면 1%부터 3% 과세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와서 얘는 중과세를 하고 안 하고 1%또 3% 세율 주는 거죠. 다만 이때에 요 다른 주택은 물론 바로 요 종전주택도 다 어디에 쓰면 여러분 조정 대상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것이 처분 기간이 3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인 거죠, 여러분? 2년 이내에 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설사 어디 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이제 올해부터 이걸 적용하고 안 하고 몇 년으로 3년 이내만 처분하면 된다. 그 얘기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걸 꼭 좀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일시적 이주택은 취득세는 물론이고 어디도 나오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해서 이제 몇 주택이 되었지, 여러분? 2주택. 그러면 그 2주택이나 더 과세기 기준이 현재 6월 1일 현재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으면 3년 지나지 않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얘를 모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제로 의제가 된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죠. 또 요 취득한 또 몇 년 여러분 3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여러분 요거 양도소득세도 여러분 우린 일시적 이주택을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단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도 역시 몇 년 여러분 3년 이내에 어떤 걸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하나에서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1년 이상 경과. 자, 그리고 하나 혹시 더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시적 2주택에서 1%또 3% 가면 여러분 항상 여기 취득세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사후관리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몇 년, 여러분? 3년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처분을 못하면 이때는 우리 추징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때의 보통징수 3년 이내에 처분을 못했다. 3년 이내에 처분을 못했다. 그럼 이때는 뭐 들어간다, 여러분? 추징 들어간다. 그래서 부족세, 그래서 8%짜리와 1%에서 3%에 대한 부족세, 요거 차액이 들어가는 거죠. 차액에 대한 추징이 들어가고 여기 돼서 또 뭐가 여러분? 우리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징 들어간다는 걸 아주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통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추징 들어간다. 여기까지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